허름한 빌라 하나 얻어줬다고 생색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아까운데. 결혼식장 화장실 문 뒤. 난 분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인 그 좁은 공간에서 단 몇 마디를 듣고 몸이 딱 멈춰섰다. 외가가 거지라더라. 빌라 하나 얻어주고 얼마나 생색을 내든지. 서연이가 결혼만 잘했으면 저런 집엔 안 들어가도 되지. 내 이야기가, 내 손주 이야기가, 내 집이 비웃음이 되어 떠다니고 있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마음이 다시 눈을 뜨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까지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설지를. 나는 올해 78이다. 이 나이에 별다른 꾸밈 없이 흰머리를 하나로 묶고 다니기에 주변 사람들은 나를 그저 동네 마트에 장 보러 다니는 할머니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남편과 함께 빈털터리로 시작해 평생 악착같이 모아서 산 빌라가 여러 채, 작은 상가까지 갖고 살았다. 누구에게 자랑한 적은 없고 누구에게 내세운 적도 없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속은 꽉 찬 집안, 그게 우리 가족이었다. 도윤이는 내 첫 손주다. 어릴 때부터 지혜롭고 어른스러운 아이였다. 초등학생 때도 용돈을 쓰는데 조심스러워했고 고등학생 때는 알바를 해서 스스로 등록금을 보태겠다고 할 만큼 성실했다. 그러니 내가 이 아이 결혼한다는 말에 마음 한구석이 얼마나 벅찼겠는가.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빌라 중 한 채를 그 아이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허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구조도 좋고 관리도 잘한 집이라 신혼집으로는 더할 나위 없었다. 할머니가 이 집은 너희 둘 살라고 오래전에 준비해둔 자리다. 겉은 오래돼 보이지만 안은 내가 싹 고쳐줄 테니 걱정 마라.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도윤이 눈이 촉촉해졌다. 그리고 신부 서연이도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 모습은 얼마나 따뜻했던지 모른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서연이는 착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였다. 그런데 시댁에서 외가가 집을 해줬다는 말을 들으면 자기 부모가 불편해할까 걱정했다. 그 집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었고 부모가 사돈에게 빚진 듯 보이는 걸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는 그냥 적당한 집을 구해서 리모델링했다고 말했고 시댁에도 똑같이 말했다고 했다. 나는 서연이 마음을 이해했다. 겸손하고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 괜히 트러블 만들기 싫어하는 성격, 뭐든 크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려는 아이. 하지만 그 작은 배려가 이렇게 큰 오해를 낳을 줄은 그 아이도 몰랐을 것이다. 신혼집 리모델링이 끝난 날 시댁 식구들이 집을 보러 왔다. 건물 외관은 오래돼 보였지만 안은 새 아파트보다 깨끗했다. 하지만 그들이 집을 훑어보는 시선은 예리했다. 아, 깔끔하네. 말은 이랬지만 감탄도 없고 웃음도 어색했으며 눈빛에서는 아, 이 정도구나 하는 냉정한 평가가 묻어났다. 나는 그 순간에도 그냥 웃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 하고 넘겼다. 허나 그건 내가 너무 선하게 생각한 것이었다. 결혼식 당일 그 화장실에 서 있는 나에게 날아온 것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비아냥이었다. 밖은 누가 봐도 싼 빌라잖아. 신부가 좀 잘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외가가 좀 무능한가 보더라. 한마디 한마디가 콕콕 가슴에 박혔다. 내 인생, 내 손주, 내가 이뤄온 시간들이 조롱거리가 된 듯했다. 나는 손잡이를 꽉 쥐고 서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 차가운 침착함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 젊은 시절 장사를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을 다잡던 그 느낌처럼. 그래, 너희는 모르는 거지. 왜 이 빌라를 내가 허름한 대신 키워온 건지. 왜 내가 이 집을 손주에게 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화장실을 천천히 나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놀랍게도 잔잔했다. 오히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이 사람들에게 진짜 현실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허리 아픈 것도 잊고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 단칸방에서 시작하던 시절, 비 오는 밤마다 물이 새던 천장, 자식들 학비 마련하려 쌀 한 톨 아껴 먹던 시절들이. 그 모든 시간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만 보고 가난하다고 쉽게 단정했다. 나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왜 나를 이렇게 건드리는지 스스로도 알았다. 그들은 사실 가난을 욕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을 욕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자꾸 들려온다. 거지 같은 집안. 빌라 하나 얻어주고 생색. 서연이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도윤이는 또 어떻고. 결국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가진 빌라들의 서류처를 꺼냈다. 건물 1동, 2동, 3동, 4동. 매입한 연도, 리모델링 내역, 임대 수익, 재산세 기록까지. 조용히 묵묵히 쌓아온 내 인생의 흔적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나는 그걸 펼쳐보면서 조용히 웃었다. 이걸 보여줄 필요도 없지.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면 돼. 우연하게 그들이 목격하게 만들면 돼. 나는 싸우지 않을 것이다. 소리 지르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잘못 봤구나. 우리가 너무 깔봤구나. 저 집안이 진짜 큰 집안이었구나. 이 세 마디를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말할 때까지 나는 아주 조용히, 아주 정확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살아온 방식이다. 남들 모르게 하지만 누구보다 묵직하게. 그리고 내 손주를 무시한 대가를 천천히,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다. 결혼식 날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변기물 내려가는 소리만큼이나 허무하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신혼여행을 떠난 도윤이와 서연이는 모를 것이다. 내가 그날 화장실 문 뒤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마음이 둔해진다고들 하지만 사실 아니다. 오래 살수록 말의 무게는 더 크게 다가온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는 눈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소파에 앉아 종일 켜져 있던 TV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다. 화면은 움직였지만 내 마음은 멈춰 있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목소리들이 맴돌았다. 허름한 빌라 하나 얻어줬다고 생색, 외가가 가난하다더라, 우리 서연이가 아깝다. 그런 말들이 돌아가며 나를 두들겼다. 그것도 허세 섞인 말투, 우습다고 비웃는 목소리로. 나는 그날 밤 남편 생각을 많이 했다. 남편은 평생 조용한 성격이었고 누구에게나 고개를 숙이며 겸손한 사람이었다. 대신 실속을 챙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해냈다. 나도 그런 남편과 맞춰 살며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왔다. 얼굴에 티를 내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뚝심을 세우는 법을. 그리고 남편은 늘 말했다. 사람이 우릴 무시했을 때는 말로 싸우면 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이기는 거야. 그 말이 문득 떠올랐다. 그래, 싸울 필요 없다. 나는 그저 보여주면 된다.
왜 그들이 내가 가진 것을 모른 척하고 비웃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오해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면 된다. 그날 밤 나는 집안일도 잠도 잊은 채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남편과 살던 시절부터 쌓아온 서류철이 줄줄이 들어 있었다. 빌라 매입 계약서, 등기부 등본, 재산세 납부 기록, 공사 견적서, 임대 관리 일지. 내 손이 닿는 종이마다 시간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빌라를 수리하며 세입자 사정을 살피던 날들, 옥상 방수를 할 때 비 온 날 누수 걱정하며 밤새 뒤척였던 날들,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 요청을 받으면 남편과 상의하던 모습까지 떠올랐다. 그리고 문득 내가 왜 도윤이에게 저 집을 주기로 했는지 다시 생각났다. 그 집은 누구에게나 자랑하려고 산 집이 아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집이다. 그걸 생색이라고? 허름한 집이라고? 사람은 참 쉽게 판단한다. 본 것만 보고 모든 걸 안다고 착각한다. 서류들을 한참 들여다보던 나는 무심결에 생각했다. 이걸 보여주는 건 너무 노골적이지. 그럼 어떻게 하지? 나는 머릿속에서 여러 방법을 굴려보았다. 내 방식은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일부러 내세우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생활하다 보면 그들이 오히려 스스로 보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날 이후 나는 일상의 작은 부분들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누구나 듣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억지스러운 건 싫었다. 내가 가진 건 누구한테 과시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그저 사실이 드러나게 하면 충분했다. 며칠 뒤 리모델링 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사람은 나를 오래 알았고 내가 빌라 여러 채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말했다. 지난번 3동 공사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 1동이랑 2동도 점검 좀 해주세요. 그리고 4동은 세입자 바뀌기 전에 미리 체크해주고요. 나는 일부러 특정 어투로 말하지 않았다. 평소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대신 내 목소리가 들릴 만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했을 뿐이었다. 그날은 신혼집 근처 카페에서 전화했다. 그리고 마침 내 앞 테이블에는 신부 쪽 친척으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결혼식 날 나를 비웃던 목소리 중 하나였다. 그녀는 내 전화를 무심코 듣는 척하면서 귀가 쫑긋해져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마셨다. 전화를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그 여자는 나를 잠깐 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마음이 어떤지 대충 감이 왔다. 저 사람은 뭐지? 라는 혼란. 난 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첫 번째 파문은 그렇게 스며들었다. 며칠 뒤 신혼집 근처 부동산에서 등기 확인을 하려고 들렀을 때 직원이 말했다. 사모님, 그쪽 빌라들 요즘 문의 많습니다. 관리 잘 되어서 그런지 요즘 가격이 꽤 올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래 가진 집들이니까요. 잘 관리해야죠. 그 말은 부동산 안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시간에 신부 쪽 사촌으로 보이는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나를 보며 어색하게 인사했다. 나는 예의 바르게 받아주었다. 하지만 그가 뭔가 느꼈다는 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 무렵 서연이가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시댁에서 자꾸 신혼집 얘기를 해요. 외가가 힘들었을 거라느니 저희가 고생 많겠다느니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나는 차분히 들으며 말했다. 서연아, 내 잘못 아니야. 그런 말은 너한테 할 필요도 없는 말이지.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서연은 숨을 들이마시며 울먹였다. 그 울음에는 억울함,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 결혼식 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으니 이번 주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껏 예를 갖춘 말투였지만 나는 그 속에 흐르는 미묘한 우월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우리를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집을 치우고 차를 준비하면서도 나는 마음속에 조용한 긴장감을 느꼈다. 차분한 긴장. 이는 싸움 앞의 긴장감이 아니다. 이제 보여줄 때가 왔다는 마음의 무게였다.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일부러 가장 평범한 방에서 그들을 맞았다. 비싼 가구 따위는 한 개도 꺼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오해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평소 살던 그대로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예의 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 담긴 속삭임 같은 오만함은 숨기지 못했다. 차를 내려놓고 담소를 나누던 중 정말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타이밍에 전화가 울렸다. 관리인이었다.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1동, 2동, 3동 점검 다 끝났습니다. 4동은 다음 주에 새 세입자 들어오니까 미리 확인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댁 사람들은 손과 눈동자를 멈췄다. 마치 정지 화면처럼. 나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가진 빌라들이 다 오래된 집들이라 세입자들 불편하지 않게 점검 자주 해야죠. 그들이 놀라는 모습이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한눈에 들어왔다. 숨이 턱 막힌 듯한 표정,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갑작스럽게 다물린 입. 그 반응은 한 문장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었지?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차를 건넸다. 그들은 웃는 척했지만 입꼬리는 굳어 있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오늘은 단지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집안이 어떤지 조용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방식이다. 가만히 그러나 강하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결혼식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나고 그 집안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이제 조금씩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신혼집에 대한 오해나 편견 정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단순한 오해 이상의 뭔가가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지켜보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다. 내가 가진 빌라 몇 채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일부러 흘린 것도 아니었지만 오래 살다 보면 참 이상하게도 알려져야 할 것들은 스스로 퍼지게 되어 있었다. 억지로 스스로 드러내는 건 내 방식이 아니지만 심지도 않은 씨앗이 저절로 싹 트는 순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싹은 시댁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아주 천천히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며칠 전 신혼집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신부의 고모라는 여자는 나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그러고는 금세 억지로 만들어낸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아이고, 어머니 여기서 뵙네요.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지만 그 여자의 눈동자는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눈동자가 말하고 있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관리인이 내게 와서 빌라 점검 상황을 보고하는 걸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듣게 한 것뿐이었다. 사모님, 지난번 옥상 방수는 문제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배관 공사도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세입자들 불편 없게 잘 부탁해요. 그녀는 그 순간 말을 잃은 듯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일부는 놀라고 당황했지만 또 일부는 마치 자존심을 지키듯 나를 대놓고 판단하는 표정을 여전히 감추지 못했다. 그래도 우리 집안이 더 낫겠지라는 오만한 기운이 그들의 말투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일의 진짜 시작이 찾아왔다.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다. 들뜬 목소리를 기대했지만 그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을 꺼냈다. 할머니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그 목소리만 듣고도 느낌이 왔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집에 도윤이가 들어오는 순간 그의 표정이 이전과 달랐다. 어디서 맞고 온 것도 아니었고 누가 화낸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무슨 일 있냐? 내가 묻자 도윤이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시댁에서요. 그 말 한 줄만으로도 대강감이 왔다. 뭐라고 했길래 그러냐? 신혼집 얘기를 또 했어요. 외가가 허름한 집 억지로 끼워 넣어서 우리가 고생한다느니 서연이가 불쌍하다느니 듣다 보니까 도저히. 도윤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그 손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뜨거운 물로 뒤집히는 듯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괜히 말했다가 서연이가 어려워질까봐 그냥 참고 들었어요. 도윤이는 참 착한 아이였다. 그 착함이 때로는 아프게 느껴질 만큼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윤아, 너 잘못한 거 없어. 오히려 내가 참은 게 잘한 거야. 그러나 내 마음은 그 말과는 다르게 이미 조용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집안은 도대체 얼마나 오만한 걸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서 왜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입을 여는 걸까? 왜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고 왜 손주를 난처하게 만들고 왜 나를 비웃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우리가 자신들보다 못난 집안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하는지 나는 살아오며 수도 없이 봤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줄 때가 왔다. 하지만 여전히 소리 지르거나 싸우는 방식은 내 방식이 아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도 내 방식은 아니다. 나는 살짝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강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옛 친구 한 명과 식사를 했다. 그 친구는 부동산 업계를 오래 해서 내 건물들 관리도 가끔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마침 그 친구는 내 상황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쉬었다. 그 집안은 모르는 게 문제야. 사모님 얘기 들으면 웃기지도 않네.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란 그렇지.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들은 것만 믿고 살아.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데 사모님, 진짜 그 집안에 조금은 보여줄 필요는 있어. 너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무시할걸?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하나만 도와줘. 나는 친구에게 아주 작은 부탁을 했다. 그 부탁은 결코 공격적이지도 않고
결코 노골적이지도 않은,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은 제대로 알아듣는 방식이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다. 내 건물들 중 일부가 최근 큰 기업의 직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사람들에게 아주 은근하게 흘리는 것이었다.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절대 내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내가 평생 배운 기술이었다. 며칠 뒤 놀라운 타이밍에 일이 벌어졌다. 서연인의 시댁 쪽 친척 몇 명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슬쩍 꺼냈다고 했다. 아니, 그 빌라들 말이야. 요즘 거기 건물 관리인들 정말 꼼꼼하게 하더라. 주인이 엄청 신경 쓰는 것 같던데. 그리고 누군가는 덧붙였다. 거기 건물주가 꽤 오래된 분이라던데. 그쪽이 돈이 많대. 그 말에 시댁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다고 한다. 어떤 표정이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하나의 장면이 펼쳐졌다. 도윤이 부부가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직원이 도윤이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 그 집 새로 리모델링한대요? 관리하는 분이 주인 아주머니라고 들었어요. 진짜 꼼꼼하다고 소문났던데요. 그 집 자체가 원래 좋은 자리라서 요즘 같은 때 구하려면 어렵다던데요. 도윤이는 순간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서연이는 도윤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도윤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지. 사람이란 참 단순해서 누군가가 그 집 괜찮다더라라는 말만 들어도 바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 그게 현실이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엔 말투가 달랐다. 예전처럼 우월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조심스럽고 어색한 말투였다. 어머니 혹시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실까요?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나는 그 말투에 담긴 의미를 곧바로 알아챘다. 내가 가진 게 드러나니까 태도가 변하는 것이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는다. 사람 인격은 말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나는 그 전화에 부드럽게 대답했다. 시간이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주 단단한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부드러워졌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보여줄 것들 중 이것은 겨우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도. 조용한 반격은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시댁 사람들과 마주한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다. 그들이 집을 나가던 순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 차 한 잔을 두고 앉아있는 내 모습 앞에서 당황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던 그들. 내가 가진 빌라들 이야기를 관리인이 아무렇지 않게 하던 그 타이밍. 그들은 분명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충격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진짜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집안인지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였다.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그리고 상대가 내 존재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보다 못한 집안이라며 우쭐한 기운이 남아있으면 그건 내가 직접 정리해야 할 문제였다. 며칠 뒤 아침 나를 잘 아는 이웃이 우편함을 열며 말을 걸었다. 언니, 요즘 어디서 들었는데 언니네 건물들 이야기 좀 돌던데?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오래되게 관리한 집들 좀 있는 거지. 별거 아니야. 하지만 이웃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별거 아니라면서 왜 사람들이 다 언니 이름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는데? 나는 웃음이 나왔다. 사람이란 참 단순하다. 알려지면 놀라고 놀라면 태도가 바뀐다. 그러나 나는 이걸 자랑이나 무기처럼 쓸 생각은 없다. 단지 잘못된 시선이 바르게 잡히길 바랄 뿐이다. 내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내 건물에서 오래 살던 세입자들이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 임대료 올릴 때도 사람 사정 보고 맞춰준다. 문제 생기면 바로 와준다 같은 이야기를 흘리고 다녔다. 이런 말들은 결국 시댁 사람들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이 그 선입견을 하나씩 깨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즈음 서연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혹시 오늘 시간 괜찮아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나는 서연이가 집으로 오겠다고 하자 바로 준비를 했다. 아이가 오면 따뜻한 국이라도 해주고 싶었다. 서연이는 얼굴이 약간 상기된 채로 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었지?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다. 시댁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이번엔 조금 심했어요.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겉이 허름하면 누가 알아보냐고 우리 보고 외가체면 때문에 고생하겠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 순간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여전히 그 모양이구나. 발 앞에 금덩이를 놓아줘도 헛소리를 하며 자기가 무언가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나는 익히 알고 있다. 서연아, 너는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해주신 집을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알아서 처리할게.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너희 둘만 잘 살아.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는 그 눈물을 보면서 마음 깊이 결심했다. 이제 더는 놔둘 수 없다. 시댁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오만함은 단순히 무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상대를 깔보며 자기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 해도 듣지 않는다. 보여줘야 한다. 확실하게. 나는 다음 날 아침부터 행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은 결코 싸움이나 충돌이 아니다. 전부 일상이다. 그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드러낼 뿐이었다. 그 첫걸음은 은행에 들른 것이었다. 그날은 마침 지점장이 내게 상담을 원하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단순한 상담처럼 보였지만 사실 지점장은 내가 오래 거래해온 고객이었고 내 재산 흐름을 꽤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사모님, 이번 건물 보유세 인상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언제나 고마워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 갱신건도 잘 처리해줘요. 지점장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사모님 건물은 워낙 튼튼하고 가치가 높아서 요즘 문의도 많아요. 내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은행 창구는 작은 공간이었고 대화는 금방 퍼진다. 그리고 딱 그때 마침 서연이 시댁의 삼촌 되는 사람이 은행에 들어왔다. 나는 그가 나를 보며 놀라는 얼굴을 짓는 걸 분명히 봤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하고 상담을 이어갔다. 은행을 나올 때 그는 얼떨떨한 얼굴로 내게 인사를 했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라는 질문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웃었다.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 일했지. 도윤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시댁에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대요.
뭔가 죄송해하는 분위기라고. 죄송해.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내게 미안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다는 깨달음.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사람을 조용히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나는 이 집안이 진짜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겉만 달라지는 건 소용없다. 말투만 공손해지는 것도 소용없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성으로 돌아간다. 결국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며칠 뒤 나는 도윤이와 서연, 그리고 그들 시댁 가족까지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러운 명목을 붙여서 그날 나는 일부러 옷도 평소보다 단정하게만 입고 나섰다. 절대 화려하지 않게, 그저 평범하게. 그 평범함 속에서 내 존재가 어떤 무게인지 스스로 느끼게 하려는 의도였다. 모두가 자리에 앉고 차를 나누던 중 건물 관리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이번에 이동 리모델링 업체가 계약 연장 원합니다. 그리고 3동은 새 세입자 계약서 준비됐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래요. 내가 바로 갈게요. 한 번에 확인하죠.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멈췄다. 시댁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서로의 표정만 슬쩍 읽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조심스러운 기류가 감돌았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내 여유가 담긴 미소였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진짜 현실을 알겠죠?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내가 화장실 문 뒤에서 들었던 그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나를 흔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람을 잘못 건드렸는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아직 중간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시댁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다. 사람의 본심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소한 순간까지 지켜볼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시댁 사람들과 다시 마주한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말투는 공손해졌지만 그 속에 섞인 조심스러움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알게 된 사람들 특유의 경계 섞인 존중이 그들의 태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나는 그 정도로 마음을 풀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 외가가 돈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였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일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계획의 일부였다. 평소에도 나는 건물 관리 일정과 수리 계획을 꼼꼼히 챙겼지만 이번에는 일정이 조금 달랐다. 늘 하던 루틴을 조금 앞당기고 조금 더 자주 움직였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은 자연스러웠다. 억지로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였다. 며칠 뒤 건물 3동에서 오래 살던 세입자가 연락을 해왔다. 사모님, 이번에 아들 결혼한다고 해서요. 혹시 방 좀 넓은 걸로 옮기고 싶은데 빈집 있나요? 나는 일정표를 확인하며 말했다. 다음 달에 이동에 방 하나 비니까 옮기면 돼요. 이사비 조금 드릴 테니 편하게 옮기세요. 그 대화는 동네 주민들이 오가는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주변 사람들 몇이 내 얘기를 귀동냥으로 들었고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메시지가 퍼져나갔다. 이 사람은 집을 몇 채나 갖고 있길래 이렇게 여유가 있지?
임대인인데 이렇게 세입자에게 배려를 한다고? 이런 소문은 별다른 힘없이도 퍼진다. 특히 시댁 친척 중 몇 명이 그 근처에 산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굳이 그들을 찾지 않아도 된다. 내가 움직이는 만큼 그들이 알아서 듣게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상가 건물로 향했다. 20년 넘게 운영하는 세탁소 주인이 날 보자 반갑게 맞았다. 사모님, 지난번에 말한 간판 교체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건물 오래된 만큼 제가 해줘야죠. 안정적으로 장사하시려면 간판은 밝아야 해요. 이 말은 상가 안을 오가던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세탁소 주인도, 옆 가게 주인도,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내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금방 퍼뜨린다. 그리고 누군가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 끝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까지 흘러들어간다. 그 무렵 도윤이가 나를 찾아왔다. 할머니, 요즘 시댁 쪽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나는 물었다. 또 무슨 말 했냐? 아니요, 이번엔 무슨 말을 한 게 아니라 너무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표정은 약간 당황해 있었다. 삼촌이 갑자기 진지하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희 외가가 흔한 집안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예전에 했던 말을 좀 돌려서 사과하려고도 하고. 나는 잠시 향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 그러나 단순히 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들이 진짜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고, 서연이나 도윤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선 내 손을 조금 더 써야 했다. 며칠 뒤 나는 동네에서 이름 좀 있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내가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 변호사에게 몇 가지 조언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는 내 얘기를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모님 방식이 맞아요. 직접 싸우는 것보다 알아서 조심하게 만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나는 싸울 생각은 없어. 그냥 내 가족을 무시하지 말라는 걸 알려주고 싶을 뿐이야. 변호사는 살짝 웃었다. 이미 충분히 알려졌을걸요.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을 했다. 시댁 어른들이 애용하는 동네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신 것이다. 마침 그들 중 한 명이 안에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급하게 일어났다. 나는 그를 향해 가볍게 인사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돌려줬다. 커피를 주문하는데 카페 사장이 나에게 말했다. 사모님, 지난번에 건물 주차장 개선해 주셔서 감사해요. 손님들 편해졌다고 좋아하세요. 나는 그냥 그래요? 하고 웃었지만 그 말이 시댁 어른의 귀에 정확히 들어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이란 참 단순하다. 남이 무시해도 못 느끼지만 남이 자신을 능가한다고 느끼면 얼굴이 바뀐다. 그 집안 사람들 태도가 조심스러워진 건 바로 그 때문이다. 그날 저녁 서연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 외가가 참 대단한 데였구나 라고. 나는 차분히 물었다. 그래, 그 말을 어떻게 했는데? 약간 미안한 듯 그리고 예전이랑 말투가 너무 달라요. 그 말에 나는 가만히 웃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다. 나는 마지막 한 번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했다.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였다. 그들이 내 앞에서 전과 같은 태도를 다시 드러내는 것. 그래야만 내가 그들을 완전히 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찾아왔다. 며칠 뒤 서연의 시댁이 우리 집에 갑자기 방문했다. 명목은 도윤이 생일이었지만
나는 그들 눈빛에서 다른 목적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대화 중 시댁의 한 사람이 무심코 이렇게 말했다. 집이라는 게 겉이 허름하면 다들 오해하니까요. 참, 사람 보는 눈이 어려워요. 그 말은 마치 내가 듣고 싶은 것을 기다렸다는 듯 내 귀에 정확히 박혔다. 나는 차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러게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진짜를 못 봐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멈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한마디가 그들 모두를 바라보는 눈빛에 꽂혔다. 그들은 입을 닫았고 손가락까지 굳어졌다. 나는 그 모습에서 느꼈다. 드디어 때가 왔다는 걸. 이제 그들은 내 앞에서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우리 가족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었다. 그 단계를 넘기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시댁 가족들이 조심스러운 태도로 우리 집을 나간 그날 이후 상황은 더욱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의 태도는 분명 달라졌지만 나는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변화는 아니다라는 걸 금세 알아차렸다. 그들이 가진 자존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겉으로는 공손해졌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는 아직 훤히 보였다. 사람이란 원래 그렇다. 사과한다고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고 말을 바꾼다고 생각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조심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우리 외가를 잘못 건드렸구나. 그 깨달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깨달음은 반쪽짜리였다. 그들은 아직도 겉모습이 허름하면 그 집안도 허름하다는 낡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단단한 선입견을 완전히 꺾으려면 마지막으로 아주 분명한 일이 필요했다. 며칠 뒤 서연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서연이는 무엇인가 고민을 오래 한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시댁에서 할머니를 꼭 뵙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들이 다시 찾아오겠다는 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건 분명 마음을 다잡고 온다는 의미였다. 그래, 오라고 해. 그 한마디만으로도 서연이는 안도의 숨을 쉬는 듯했다. 그날이 오기 전 나는 일부러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집을 꾸미지도 않았고 비싼 과일을 내놓지도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담백하게 집을 정리했다. 나는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생각이었다. 화려함은 오히려 본질을 흐린다. 조용히, 단단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갈 것이다. 주말, 시댁 가족들이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표정 속에 숨은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졌다. 어머니, 지난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실수도 많았고 이렇게 찾아뵙는 게 늦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분명 이전과 달랐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여전히 겉으로만 반성하는 사람들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걸 꿰뚫어 보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내리며 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그들은 주로 미안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절반뿐이었다. 그들의 말 중 한 문장이 내 귀에 걸렸다. 사실 그때는 집이 좀 오래돼 보여서 걱정했어요. 그런데 속을 보니 너무 좋아서 저희가 오해했죠. 순간 내 손이 차잔 위에서 멈췄다.
겉이 허름하면 사람도 허름하다고 믿는 그 생각. 그 잘못된 잣대를 솔직히 버리지 못한 말투.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집을 보면서도 마음으로 봐야 해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비어 있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댁 사람들의 표정은 굳었다. 하지만 이번엔 변명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나는 우리 손주가 고생할까봐 오래 준비해둔 집을 고쳐서 준 것뿐이에요. 생색 내려는 것도 아니고 부담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 허름한 빌라 하나 주면서 생색낸다는 말로 들렸다는 건 그 말이 나온 사람의 마음부터 허름했다는 뜻이죠. 시댁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이야말로 그들이 받아들인 정답이라고 느꼈다. 그때 시댁의 가장 나이가 있는 분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방안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발표된 순간 나머지 가족들도 잇따라 고개를 숙였다. 잠시 동안 방안은 아주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어떤 묵직한 정리를 느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시작이었다. 그들이 겉모습만 보는 시선을 거두고 마음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그날 늦은 오후 시댁의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보니 외가가 얼마나 든든한지 알겠어요. 서연이에게도 정말 좋은 집이고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은 한때 비웃음을 내뱉던 그들 입에서 나오기에는 꽤 무겁고 솔직한 한마디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는 좋은 아이예요. 그런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날 시댁 가족들이 집을 나가고 난 뒤 나는 조용히 차잔을 치웠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화장실 문 앞에서 그 비웃음을 들었던 날부터 계속 가라앉아 있던 감정이 이제야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남아 있었다. 그 마지막 한 장면이 완성되어야만 이 모든 일은 완전히 끝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다. 며칠 뒤 서연의 시댁에서 정식으로 나를 초대해 왔다. 도윤이 생일도 아니고 명절도 아닌 날이었다. 초대장과 함께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에는 저희가 제대로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그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이제 그들은 변했다. 더 이상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아래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초대는 그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요. 시간 맞춰 가볼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어질 일은 이 긴 이야기를 완전히 끝내줄 마지막 한 장면일 것이다. 시댁에서 정식으로 나를 초대한 날이 다가오자 나는 희한하게 마음이 한없이 고요했다. 화장실 문 뒤에서 들은 그 말들이 나를 얼마나 찔렀는지 더는 감정적 반응조차 잃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단단한 무게가 또렷해졌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가진 것을 내세워 누군가를 억누르려 한 적이 없다. 그저 묵묵히 노력한 만큼 살아왔고 내 가족을 지켜왔을 뿐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 가족을 깔보고 상처를 준다면 나는 그때부터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번 초대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들의 태도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자리였고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한 수를 보여줄 자리이기도 했다. 초대받은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똑같이 아침밥을 차려 먹고 평소와 똑같은 옷을 골랐다. 화려할 필요도 없고 특별할 필요도 없었다. 내가 꾸미지 않아도 나라는 사람이 가진 무게는 스스로 드러난다. 가방에는 평소처럼 작은 지갑 하나와 휴대폰만 넣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직전 빌라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이번 주 공사 일정 그대로 진행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는 관리비 할인되는 부분 잘 설명해주고 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역시 사모님이 주시면 다릅니다. 그 말이 귀에서 멀어지기도 전에 차 문을 닫았다. 그냥 일상처럼 한 말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그 말의 울림이 컸다. 오늘 누군가는 그 다름을 아주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테니까. 시댁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렸다. 생각보다 훨씬 정중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기본적인 예의를 넘어선 긴장 섞인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들어오세요, 어머님. 태도가 달라진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태도가 오늘만이 아니길 바랄 뿐이지. 집안은 꽤 넓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좋은 집이었지만 공간에 흐르는 분위기만큼은 아직 어딘가 어색했다. 특히 시어머니의 동서되는 사람이 나를 맞으며 지은 표정은 평소에 갖고 있던 오만함을 억지로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식탁에는 미리 차려놓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고 그들 모두가 어딘가 숨을 죽인 듯한 자세로 나를 바라보았다. 식사 시작 전에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너무 경솔하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을 담고 있었지만 그의 뒤에 서 있는 다른 가족들의 표정은 조금 달랐다. 누군가는 진심이고 누군가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나는 차분하게 답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갔지요. 다만 제가 서운했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 서연이가 그런 말 듣고 마음 아파했던 것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그들의 잘못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천천히 확인했다. 관리인에게서 온 전화였다. 평소라면 나중에 받을 전화를 나는 일부러 바로 받았다. 아, 그래요? 공사 일정 조금 당겨질 수 있다고? 예, 사모님. 1동, 2동, 3동 다 한꺼번에 들어가도 된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약서도 다시 검토해서 가져오세요. 제가 확인하고 도장 찍을게요. 내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방안은 조용히 흔들리는 듯했다. 시댁 식구들은 수저를 든 채 움직임을 멈추었다. 특히 전에 내게 허름한 빌라 하나 얻어주고 생색낸다고 말했던 상대는 그 말이 그대로 떠오른 듯 얼굴빛이 점점 굳어갔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의 공기가 뚝 떨어진 듯 싸늘해졌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너무 얕봤습니다. 시댁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말했다. 저는 집을 자랑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도윤이랑 서연이 행복하게 살라고 준 것이지.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가 아주 살짝 붉어져 있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분명 진심이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됐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수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것은 내가 왜 지금까지 이 집안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뤄왔는지, 그 이유를 그들이 직접 깨닫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아껴둬야 하는 카드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댁의 작은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혹시 그 빌라들 오래 가지고 계셨던 거죠? 나는 웃었다. 오래요. 30년도 넘었어요.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40대 중후반의 남자가 놀라서 숨을 마시는 모습은 흔치 않다. 그러나 나는 그 반응에 별 감흥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늘 그들의 눈빛은 확실히 달라졌다. 놀람과 충격, 그리고 진짜 이해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단 하나 남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겉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순간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것이다. 시댁에 초대된 자리에서 내가 건물 관리인과 통화한 이후 방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일 만큼 확연히 변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거칠해적인 예의는 이미 사라졌고 그 대신 진심이 섞인 놀람과 조심스러움이 먼저 흘렀다. 그러나 그 눈빛들이 주는 묘한 균열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듯했다. 나에 대한 편견을 거두어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단순히 재산을 알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얄팍한 잣대로 사람을 보고 있었는지를 인정해야만 가능한 변화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아직 남은 미묘한 감정이 있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보다 위였던 건가? 우리가 너무 경솔했던 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감정들이 서로 뒤섞여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가로등, 멀리 아파트 불빛, 밤 공기 사이로 스며들던 고요함.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 며칠 뒤 서연이가 나를 찾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나를 꼭 안았다. 할머니, 요즘 너무 감사해요. 나는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이는 눈가를 적시며 하나씩 말을 꺼냈다. 시어머니가요, 할머니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이랑 완전 다르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 겸손하신 줄만 알았는데 우리가 잘못 봤다고. 그 말에 나는 절로 미소가 나왔다. 온전히 진심으로 하는 칭찬은 표정과 말투에 담겨 나온다. 서연은 이어 말했다. 그리고 도윤이한테도 그러셨어요. 너희 외가가 든든해서 다행이다. 서연이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장실 문 뒤에서 들었던 그 상처가 스르르 녹아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사람이 사과를 할 때 진심이 담겨 있으면 말의 울림이 다르다. 겉만 꾸민 말과는 확실히 달랐다. 하지만 아직은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그들이 내게 진짜로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나 역시 그들에게 마음을 조금 열어야 했다. 항상 상대가 먼저 변화하기만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관계를 진짜로 정리하려면 작은 다리 하나를 건너주는 것도 필요하다. 며칠 후
나는 빌라 한 곳에 오래된 공사를 다시 손보려고 업체를 불렀다. 예, 사모님. 이번엔 외벽이랑 계단 쪽까지 전부 새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번엔 좀 크게 해봐요. 세입자들이 오래오래 살 수 있게. 그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우연히 서현 시댁의 둘째 아주머니가 그 근처를 지나가다 나를 봤다. 공사 차량, 자재, 작업자들, 그리고 작업을 총괄하는 업체 대표가 나에게 경의를 표하듯 말하던 모습. 사모님 지시하신 대로 오늘은 외부부터 들어갑니다. 나는 간단히 답했다. 네, 이번에는 저층 세대부터 신경 많이 써주세요.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한참 동안 멈춰서 있었다. 그 눈빛엔 놀람과 이해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이 상상했던 허름한 빌라 하나 가진 집안이 아니라 여러 동을 오래 관리해온 건물주라는 사실이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오래된 건물 손본 거지. 도윤이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이 직접 보고 깨닫는 순간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하다. 며칠 뒤 시댁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진짜 달랐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꼭 뵙고 싶습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말에는 죄송함과 감사함, 그리고 존경까지 섞여 있었다. 이 정도면 변화가 거의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주말 나는 시댁집을 찾아갔다.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 나를 맞으며 인사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식탁에는 과하게 꾸미지 않은 진심이 담긴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윗사람을 모시는 자세가 아니라 존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너무 큰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드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사과는 겉모습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양심이 움직이는 순간이었고 가족으로서 관계를 다시 세우려는 진심이 분명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다만 실수를 인정하는 게 더 어려운 법이죠.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 도윤이와 서연이만 행복하면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그 순간 방 안에 고요한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처음 이 집에서 느낀 어색함이나 오만함은 이제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불안함이 아니라 진심과 감사, 그리고 반성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긴 싸움 같은 과정의 끝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는 걸.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나는 오래도록 마음속을 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오직 하나였다.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 장면. 내가 준비해둔 마지막 한 수. 그리고 그 장면은 다음 장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 시댁에게 초대를 받고 그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던 그날 이후 마음속에서 천천히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분노나 서운함 같은 감정들은 모두 바닥으로 가라앉고 새로운 물결이 천천히 밀려오는 듯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나 변화할 수 있구나. 때로는 진심이 오해보다 더 강하게 다가오는 순간도 있구나. 하지만 나는 여전히 느끼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 조각이 아직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 조각은 복수도 아니고 감정적인 승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가진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 결국은 사람 대 사람,
가족 대 가족으로 진짜 마무리를 짓는 일이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오래 준비해온 마지막 한 수였다. 며칠 뒤 도윤이와 서연이가 저녁을 먹으러 왔다. 식탁 위에 찌개를 올리고 밥을 푸는데 서연이의 표정이 밝았다. 할머니, 시댁에서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말도 정말 예쁘게 해주시고 제가 눈치 보지 않게 잘해주세요. 도윤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이번엔 진짜예요. 예전처럼 우리 외가를 낮춰보는 말은 아예 없어졌어요. 두 아이의 표정에서 나는 모든 걸 확인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만 남았다는 걸. 그리고 그 마지막을 내 손이 아니라 그들 손으로 완성하게 만들기 위해 나는 조용히 하나의 결심을 했다. 며칠 뒤 나는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내가 가진 빌라들 중 하나, 도윤이가 살고 있는 그 집의 문서를 꺼내며 말했다. 이 집 정식으로 애들 명의로 넘기려고 합니다. 법무사는 익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드님 부부에게 증여로 진행하실 건가요? 네.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니까요. 사실 나는 도윤이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그 집을 넘길 생각이었다. 그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손주가 결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제대로 된 보금자리를 주고 싶다는 남편과 나의 오랜 마음이 담긴 공간이었다. 그런데 시댁에서 그 집을 허름한 집 하나 생색냈다고 말했을 때 그 상처는 오래 남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들의 진심을 받고 변화도 봤다. 그리고 그들이 내 손주를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애쓰는 것도 느꼈다. 그렇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내 진심을 보여줄 차례였다. 증여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고 마치 남편이 옆에서 잘했다고 말해주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저 이번 주말에 뵈러 가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주말 나는 조용히 시댁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어준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예전처럼 겉돌던 말투가 아니었다.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담긴 진짜 환대였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저 이번에 도윤이네 신혼집을 정식으로 애들 명의로 넘겼습니다.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한순간 숨을 멈춘 듯 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예전처럼 탐욕이나 욕심에서 오는 놀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다. 어머님, 저희가 뭐라고 이런 큰 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떨림이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애들한테 주려고 오랫동안 준비해 놓은 집이에요. 지난번 일은 이미 다 잊었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시댁 큰아버지가 고개를 깊게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 말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다. 가족으로서 말하는 진심이었다. 말투, 표정, 어깨의 기운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때 나는 마지막으로 남겨둔 말을 건넸다. 한 가지 부탁만 드릴게요. 모두가 나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애들한테 상처되는 말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겉모습이든 가진 것이든 배경이든 그런 걸로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손을 모으고 말했다. 약속드릴게요. 정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8부까지 이어진 모든 갈등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식탁 위에 따뜻한 차향, 창밖의 햇살, 그리고 방 안의 조용한 평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긴 여정의 끝은 복수도 압도도 아닌 사람의 변화였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마지막 조각을 방금 완성한 게 분명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